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예전부터 괴담 이야기 깃든 건물에 대해 공포라디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중학생 때 겪은 일이다. 당시에는 그리 무섭지 않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다. 딱 중간고사 직전이었기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새벽녘에 극심한 복통으로 구급차에 실려갔고 입원 후 바로 수술을 준비했다. 수술은 다음날 일정이 잡혔고 나는 진통제를 먹은 뒤 병실에 누워 있었다. 병실은 6인실로 굉장히 컸지만 환자는 나와 내 옆자리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친 어머니가 갈아입을 여분의 옷을 가지고 오셨다.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60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시더니 옆에 환자에게 갔다. 어머니는 안녕하세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 신세질 것 같아요. 라고 인사를 건네셨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젊으니까 금세 나을 거예요. 우리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라며 미소를 지어주셨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분이셨다. 할머니는 옆 사람의 침대 커튼을 열고 들어가시더니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다시 집으로 가시는 듯 했다. 곧 면회 시간이 끝나고 어머니도 집으로 가셨고 그날 밤 처음 하는 수술에 걱정이 되니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신 건지 옆 침대에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아이야, 이 병실에 누가 입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몇 달간 혼자 있었더니 심심했다네. 자네는 왜 입원한 건가?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아까 할머니의 남편분이신 것 같았다. 상냥한 목소리였다. 맹장염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져서 곧 시험인데 큰일 났지 뭐예요. 라며 대답하고 나는 학교 이야기와 동아리 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어머니가 집에 가셔서 불안했기에 더욱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상냥했기에 이야기는 술술 나왔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젊은 건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거야. 큰 병이 아니라서 다행이구나. 나는 실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의 입원 이유를 여쭤보았다. 이제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안 좋다고 말하기도 힘드네. 아마 얼마 못 버티겠지만 나는 괜찮아. 아마 퇴원하지 못하고 이대로 여기서 떠날 것 같지만 말이야. 온몸에 병이 퍼져 있는 듯 했고 오래 이야기하고 있으니 확실히 괴로운 기색이 목소리에서 묻어나셨다. 나는 갑자기 뭉클해졌다.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 저는 먼저 퇴원하겠지만 병문안도 올게요. 언젠간 분명 건강해지셔서 퇴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스로 아파보니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아버지가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내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수술을 받았다. 전신마취였기에 그 후 반나절 동안 잠에 빠져 있었다. 눈을 뜨니 이미 저녁이었고 침대 옆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한 뒤 경과가 좋으면 퇴원할 거라고 하셨다. 그런데 옆 침대에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 다른 병실로 옮기셨나 싶어서 퇴원하는 날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경과는 예상보다 순조로워서 닷새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다. 내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였길래 할아버지는 어느 병실로 옮겼는지 여쭤보았다. 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한 할머니의 눈을 보고는 당황했고 할머니는 내게 편지를 하나 건네주셨다. 그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건네주는 게 늦어져서 미안해요. 거기에는 마지막 밤 혼자가 아니라서 즐거웠네. 고마워. 부디 건강하게 지내주게나. 라고 빼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수술을 받고 있던 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다고 했다. 나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저도 그날 밤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수술 때문에 불안했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상냥하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다.
할아버지는 오래전 목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하다가 성대를 크게 다쳐 이야기는커녕 소리조차 못 내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마지막 편기는 죽기 전날 밤 스스로 임종이 가깝다는 걸 느끼고 썼을 거라고 하셨다. 지금도 나는 그날 밤 할아버지와 나눴던 이야기는 생생하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어머님이 무당이신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영향 때문인지 그 친구도 평소 귀신 같은 걸 곧잘 봤습니다. 어느 날 자취를 하게 된 또 다른 친구가 그 귀신 보는 친구와 저를 초대했습니다. 친구의 자취방에 도착해서 세 명이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었고, 친구는 넓은 집을 생각보다 싸게 구했다며 저와 귀신 보는 친구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귀신 보는 친구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어두운 표정으로 집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저와 친구는 왜 그러냐며 무슨 일 있는지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란 말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다 마신 뒤 집에 가려는데 귀신 보는 친구가 나 여기 내일 다시 와도 돼? 라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집을 구한 친구는 흔쾌히 그러라고 대답했고, 귀신 보는 친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친구네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 보는 친구가 한참 동안 집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대뜸 이 집은 평범한 집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대요. 이어 귀신 보는 친구는 방에 향을 하나 피우더니 숨을 가다듬고는 허공에 대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기 귀신이 있으면 소리를 내주세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벽에서 쿵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귀신 보는 친구가 다시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 말고 또 귀신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 번, 없으면 두 번 두드려 주세요. 잠시 후 또 벽에서 쿵 마이너스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러자 귀신 보는 친구는 다급한 어투로 물어보더래요. 자살입니까? 아니면 타살입니까? 자살이면 한 번, 타살이면 두 번 두드려 주세요. 쿵쿵 마이너스 하고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두 번이 났고, 귀신 보는 친구는 긴장한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귀신들은 소리를 내주세요.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쿵쿵쿵쿵쿵쿵쿵쿵쿵 마이너스 하고 벽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전체를 울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한 평범한 여자가 퇴근 후 그날따라 회사에서 일도 많고 업무 처리에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퇴근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 닫힌 버튼조차 누르기 힘들어서 그냥 거울에 머리를 기댄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가까스로 휙 타더랍니다. 피곤했던 여자는 그냥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기고는 자기 층에 내리려고 하는데 그 남자와 옷깃이 살짝 부딪혔습니다. 근데 여자는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라 실례합니다라는 이야기조차 안 하고 그냥 터벅터벅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집에 들어와 옷을 벗는데 이상하게 옷의 오른쪽 팔에 핏자국이 흥건히 묻어 있더래요. 여자는 재빨리 옷을 벗어 자기 팔을 확인했지만 팔은 다치지도 않고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어디서 묻었을까 생각하는데 엘리베이터 남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일단은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파트 모든 집에 경찰이 방문 조사를 하더군요. 그녀 집에도 경찰이 찾아왔고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난밤 이 아파트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목격자나 물증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수상한 사람 목격한 적 없냐는 물음에 여자는 엘리베이터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이런 일에 얽히는 게 싫어서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후 시간이 지나 뉴스를 보는데 얼마 전 살인사건 용의자가 잡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TV 속 남자는 경찰이라며 조사왔던 남자더군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포항의 M 아파트에서 1991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M 아파트는 시공 때부터 심상찮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는데 아파트의 착공에 들어가 완공이 될 때까지
일하던 인부를 포함하여 그곳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총 1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사고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공사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는 흔히 볼 수 있는 사고 중 하나였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사망자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한 여자와 만난 후 몇 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사인을 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말로는 피해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녀를 만났고 인사를 했다는 것인데요. 알 수 없는 그녀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어디에 사는데 당신은 어디 살죠? 만나서 반가웠어요. 라는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그 여인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길어야 2,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으며 한동안 논란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잊혀졌고 가족들 외에는 크게 화제거리가 되지 않은 채로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M아파트의 27개 동이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입지가 좋고 돈이 된다는 이유로 분양 이틀 만에 성공적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하나둘 입주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사망 사건들은 그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3개월 정도가 지나니 다시 무서운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공사 당시에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또다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내비쳐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401호에 사는 신혼부부. 맞벌이를 하는 이 신혼부부는 아침마다 둘이서 조깅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조깅을 나갔으면 코스는 매일 달리던 뒷산이었습니다. 다정하게 둘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뛰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속도를 못 맞춘 아내는 10여 미터 정도를 더 달려간 뒤 멈췄고 고개를 돌아보니 남편이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답니다. 아내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면서 남편 앞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방긋 웃으면서 허공에 대고 목례를 하더니 다시 뛰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집에 돌아온 뒤 아내가 남편에게 아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순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야 못 봤어? 좀 전에 나하고 이야기 나누었던 여자가 1301호에 산다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길래 나도 반갑다 그랬지. 그래서 아내는 무슨 소리냐, 거기에 무슨 여자가 있었으면 누구랑 대화했냐고 장난하지 말라며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은 직장으로 향했고 아내는 집안일을 끝낸 뒤 저녁 식사를 위해 시장에 다녀오는 길, 자신의 집에 문이 열려있기에 반가운 목소리로 자기야 하며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비명 소리를 들은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와 달래주었지만 남편이 죽어 있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인은 심장마비.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지만 남편 죽음에 대한 의문점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뿐더러 아침에 남편이 봤다던 1301호 여자가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내는 결국 소복을 입고는 1301호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입주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던 빈집이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보았다던 새벽에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지. 6번째 이야기입니다. 40대 부부 사건. 이 일은 M아파트의 112동 808호에 사는 금술이 좋은 40대 부부가 겪은 일입니다. 이 부부는 자식이 없었는데 웃음소리가 끊기는 날이 없을 정도로 사랑이 넘쳤다는 게 동네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1401호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부부는 안방에 앉아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느덧 밤은 깊어갔고 부부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1301호 여자를 봤는데 나를 알더라고. 808호에 살지 않냐면서 인사를 하길래 얼떨결에 인사는 받았는데 그 여자가 나를 어찌 알았지?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나? 라며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순간 아내는 둔기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아내는 1401호 남자의 죽음에 1301호 여자가 있었다는 괴담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내는 그건 그냥 괴담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버리자 괜한 이야기를 했다면 아내를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온몸에서 떠날 줄을 몰랐으니까요. 계속해서 잠자는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확인해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시간은 흘렀으며 아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새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댄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내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고 반사적으로 남편의 심장에 귀를 갖다 대보았습니다. 나쁜 예감은 항상 적중하듯 남편의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고개를 들어 남편 얼굴을 쳐다보았고 남편은 두 눈을 크게 뜬 채로 허공만 쳐다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경악에 찬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남편을 흔들어 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생의 죽음. 2번째 죽음으로 인해 아파트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12동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이 괴담이 진짜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사람들은 하나 둘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소문은 천리말리 퍼진 상태라 아무도 M아파트를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112동 705호에서 의문의 죽음이 발생합니다. 죽음의 피해자는 시골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705호는 사실 노부부가 사는 집이었는데 두 분이서 사시는 게 적적하셔서 방 한 칸을 새놓으셨습니다. 그 방에 학생이 살게 되었고 이 학생이 워낙 공부벌레라서 새벽같이 학교에 가면 밤늦게 또는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고 시간 날 때는 노부부를 부모님같이 따랐다고 합니다. 물론 노부부도 이 학생을 자식처럼 때론 손자처럼 귀여워해 주었고 시간 날 때마다 말동무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터라 포항지리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낯선 곳에서 노부부는 부모님이자 친구가 되었던 거죠. 이곳에서 의문의 죽음이 나돌자 노부부는 언제나 늦게 다니는 이 학생을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항상 집을 나서는 학생에게 차 조심하고 깡패 조심하라며 당부하셨는데 의문의 죽음 후에는 낯선 여인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답니다. 학생은 그런 건 믿을 게 못 된다며 걱정 마시라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부터 챙기시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08호 남자가 죽은 지 열흘이 채 안 되었을 때쯤 학생이 새파랗게 질려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다짜고짜 이 학생은 1301호 여자를 보았다며 자기 죽는 것 아니냐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노부부는 떨어지는 가슴을 억제하며 그건 전부 헛소문일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고 이야기해주며 학생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무서움을 떨치지 못했고 온몸을 덜덜 떨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학생은 무서움에 잠을 자지 못하고 노부부는 그런 학생을 노부부의 침실에서 같이 재웠습니다. 노부부는 학생을 진정시키며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주며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생은 진정이 좀 되었는지 깊은 잠에 빠졌고 노부부도 같이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은 다가왔고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 본능적으로 학생을 쳐다보다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바라보며 학생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인도 심장마비. 이후 이 아파트의 모든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112동에 사는 주민들은 결국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시공업체인 어건설을 상대로 항의도 하고 투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내용이라 힘든 싸움이었지만 4년에 걸친 투쟁으로 1995년 드디어 건설사는 M아파트 입주민 중 112동 입주민에게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고 112동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지금도 M아파트에 가보면 27개동 중에 112동만이 폐쇄된 채 음침하게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 112동이 폐쇄된 후부터는 의문의 죽음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여름, 강원도에서 파농사를 하시는 외삼촌이 계시는데 아르바이트 겸 일도 좀 돕고 농촌 경험도 해보지 않겠냐면서 친구가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워낙 친한 친구였기에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가보니 하는 일은 파농사가 아니라 배추 농사였는데
대체로 친구는 농약치기 보조였고 저는 농약주를 잡았습니다. 그냥 그런 자비를 했는데 자주 비가 내려서 나름 많이 쉬기도 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니 천국 같았죠. 저와 친구는 외삼촌이 마련해주신 방 한 칸에서 같이 지냈는데 원래는 애기들 방인데 임시로 비워준 것이었습니다. 장마가 길어져서 눈치는 보였지만 평화로운 나날에 또 금방 적응했습니다. 워낙 강원도에서는 따로 즐길 거리가 없다 보니 놀기보다는 그냥 시원니은한 방 안에서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려는 듯 미친 듯이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줄창 레니느 비에 날씨가 꽤 선선해졌고 습도도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좀 춥긴 했습니다. 전 선잠을 자다 반쯤 깨어났는데 너무 잠만 자서인지 머리가 무겁더라고요.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친구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평상시에 저랑 친구는 둘 다 TV를 전혀 안 보는데 어지간해서는 방에 있는 TV를 켜는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심심해서 보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에 다시 빠져들려 하는데 친구가 중얼거리더라고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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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녀석이 볼만한 채널이 없어서 그러나 싶었는데 친구는 비정상적으로 한 30분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잠을 자려다 거슬리는 소리에 확 일어나 친구에게 리모컨을 빼앗았습니다. 잠이 들려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것만 같아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TV를 꺼버리고는 야, 뭐가 없어? 너 TV도 안 보던 애가 왜 무슨 채널이 없다고 자꾸 없어라면서 중얼거려. 친구는 엄청 당황해 하더니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면서 발뺌을 하더라고요. 해명하기로는 자기는 닌텐도 게임을 하다 질려서 TV를 틀었는데 혹시 제가 깰까봐 조용히 하고 TV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제가 자기한테 막 화를 내고 있으니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정황을 그대로 납득할 만큼 이성적이지 못했고 화만 내고 있었는데 자긴 진짜 아니라고 말하는 친구의 목소리, 입모양을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갑자기 제 귀에 대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없어. 9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여름. 그날은 유난히 번개가 많이 치는 밤이었어. 마치 머리 위에 번개 쳐서 내가 맞지 않을까 할 정도로 무서운 밤이었어. 천둥 소리와 거의 동시에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멈췄어. 표시등은 5층에서 멈춰 있었지만 버튼은 먹통이 되었고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니 처음엔 아무도 안 받더라고. 두 번째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어. 다행이었지. 상황을 설명하니 알았다면서 5분 후에 연락이 왔어. 신고했으니 곧 기술자가 올 거라고. 그리고 20분이 지났어. 사실 그때는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지만 문득 걱정이 들었어. 화장실 가고 싶어지면 어떡하나, 배가 아프면 어떡하나 하면서 소소한 걱정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덜컹거리더니 조금씩 열리더라고. 문틈 사이로 경비원과 기술자 아저씨가 보이더라.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말아서 사람들이 있던 6층 바닥은 내 가슴 높이쯤 있었는데 문이 반쯤 열렸을 때 난 봤어. 6층 바닥과 엘리베이터 바닥의 단차로 생긴 그 틈, 새카만 공간에 머리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더라고. 앞 뒤로 좌우로 굴러다니던 그 머리는 새하얀 얼굴에 빨간 눈을 한 그것과 난 눈이 마주쳤어. 나는 비명은커녕 그대로 굳어버렸어. 그저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도 공포로 몸이 얼어붙어 버린 거야. 머리는 나를 보더니 입가가 귀까지 찢어지며 시익 웃었어. 그리고 입을 모으더니 쉿 같은 입모양을 보이고는 아래로 떨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왔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고 이상하게 그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이 나서 기술자 아저씨가 1층 문을 살짝 열어놓고는 수리를 하시는데 간혹가다 엘리베이터 말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보이면 나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작년 내가 고3 수험생 때의 이야기야. 내가 다녔던 학교는 기숙사가 있어서 집이 멀었던 나는 당연히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 여름이 끝나갈 무렵 큰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친구들과 장난삼아 폐가로 향했어. 기숙사에서 가까운 뒷산에 있었는데 예전엔 거기서 고등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어.
폐가 안은 꽤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 때문에 다녀간 것 같았는데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별로 무서운 느낌은 없더라고. 뭐야?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별거 없네. 폐가라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야, 차라리 네 얼굴이 더 무섭겠다. 키읔키읔. 하고 비웃으며 기숙사로 우린 돌아왔어. 우리는 기숙사의 방에 모여서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 그래서 우린 왜 그러냐며 물었지. 전화 받았는데 어떤 꼬마 여자애가 아깐 모처럼 놀러 왔는데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 내가 그쪽으로 갈길라고 이야기하더니 끊었어. 친구는 전화의 내용을 말하자마자 기숙사 방을 뛰쳐나갔고 우린 덩달아 겁이 나서 도망가듯 나왔어. 친구들을 쫓아가려는데 내 핸드폰이 울리더라. 일단 전화를 받았는데 너는 가지마. 마치 분노를 눌러 참은 것 같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더라. 바로 핸드폰을 꺼버리고는 그날은 다른 방에서 잠을 청해서 누군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일단 무서웠기에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 그렇게 고3 수험생의 바쁜 수능 준비를 하다 보니 겪은 일들이 점차 내 기억 속에서 잊혀졌어. 그리고 봄, 난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에 음성 메시지가 하나 와 있길래 들어봤어. 그 목소리였지. 잊고 있던 그 목소리. 어디 갔었어? 이젠 놀러 가도 되겠지?